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미 아동 청소년 문학을 전공하고 계속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류연지라고 합니다. 먼저 숙명인문학 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에서 계속 혐오 시대를 화두로 좋은 다양한 강연들을 들려주고 계셨는데요. 저도 뒤에서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참여를 하다가 오늘은 직접 강연자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일단 혐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주제를 받았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아니면 타 문화에 대한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다양한 혐오의 양상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날 분명히 이러한 양상들이 더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걸로 봐서는 혐오 시대, 또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American Born Chinese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까이서 이 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만 훑어봐도 만화책이 맞습니다. 이 American Born Chinese라는 만화책을 저희가 오늘 한 편 읽으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을 한 바 있는데, 동양인들은 항상 어떤 특정 지배의 틀 속에 갇히게 되고 그 틀 안에서 표상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는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왔고, 또 그 틀 안에서 동양인들이 항상 실체 없는 어떤 표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American Born Chinese라는 작품 속에서는 그러한 동양인들의 표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떤 획기적이고 새로운 우리 혐오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런 혐오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깨닫고 또 살펴보는 이 자체가 사실은 혐오를 인정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 혐오의 시대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책은 만화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merican Born Chinese 또 진 루엔양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작품도 또 이 작가도 그 그래픽 소설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 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생소한 그래픽 소설이라는 그 형태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 루엔 양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보면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가 자체가 American Born Chinese예요. 이러한 인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작가에 대한 소개도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American Born Chinese의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 타자들의 표상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그래픽 소설의 정의를 저희가 개념을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픽 소설은 장르는 아니고 한 책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그래픽 소설인데요. 이 안에 픽션, 넌픽션, 히스토리, 판타지 모든 이제 장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픽 소설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듯이 만화책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본다고 하면은 그 만화책과는 다르게 그래픽 소설 같은 경우는 뭔가 독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더 복잡한 플롯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스토리들, 짧은 만화들이 모여서 그 한 대로 묶인 그런 책도 사실은 그래픽 소설로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개념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픽과 뭔가 글자 텍스트가 담긴 책이겠구나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그 에릭 두르커라는 대표적인 미국의 사파가 만화책 작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플러드라는 작품이 대홍수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는데요. 글자 텍스트가 전혀 없고 이제 그림 텍스트만 담긴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에릭 두르커가 플러드라는 작품을 내자마자 사실은 뭔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뤘고요. 또 이제 문학적으로도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여러 문학상을 이제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이 에릭 두르커의 플러드라는 작품이 출간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작가가 했냐면요. 서점들이 이 플러드라는 작품을 과연 어떤 서가에 놓아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몇몇 서점은 순수 예술 서가에 꽂았고 또 다른 서점은 유머 또는 대중문화 서가에 이 플러드를 꽂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또 공상과학소설 서가에 꽂혀 있기도 하고 만센 너블 서점은 심리학 서가에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만화책 또 그래픽 소설이라는 이 장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연구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냥 흥미거리 정도로 치부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이 그래픽 소설이 과연 뭐지? 이게 우리가 뭔가 수업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가 하는 그런 아리송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릭 두르커가 자기의 작품을 두고도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래픽 소설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었죠. 윌 아이즈너도 그렇고요. 아트 슈피겔만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만화책 작가예요. 아트 슈피겔만 같은 경우에는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쥐라는 유명한 만화책을 쓰신 분이죠. 그 윌 아이즈너가 그냥 만화책이 멜로디라고 하면 그래픽 소설은 심포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만화책의 단순성보다는 뭔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르가 그래픽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트 슈피겔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낙관적인 기대를 품은 몇몇 저널리스트들과 서적상들이 책 형식으로 된 소수의 만화들을 그래픽 소설로 만들어냄으로써 그보다 덜 야심찬 다른 만화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래픽이 존중할 만하고 소설도 존중할 만하다면 그래픽 소설은 분명 2배로 존중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트 슈피겔만의 그 말을 한번 보면은 만화를 그래픽 소설보다 덜 야심찬 작품으로 또 그래픽 소설을 더 야심찬 형태로 구분하는 그런 시선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 작가들의 생각과 의견도 이제 분명 존중할 만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대중적으로나 또 학계에서나 계속 그 그래픽 소설과 또 만화책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의 그 수상 내역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저희가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최우수 만화책 상도 받고 또 최우수 그래픽 소설 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혼용되어서 이 이제 용어 형태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아트 슈피겔만, 윌 아이즈너 같은 학자들은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작가 진 루엔 양은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합니다. 함께 이제 보시면 그래픽 소설과 만화의 구분은 이데올로기적인 전제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화 대신 그래픽 소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그렇게 부르고 싶은 이유는 만화를 문학과 아카데미아로 영입하려는 엘리티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낸 이 작품은 그냥 두꺼운 만화책 정도로 생각하자라고 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진 루엔 양이 이 형태, 이 책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소개를 굳이 작품을 같이 분석하기에 앞서서 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 인종적인 타자, 또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작품에 담긴 진 루엔 양의 사상을 이해해 보기 전에 이러한 말들을 보면은 사실 어떠한 영역을 구분해서 그 안에서 서열과 우열을
나누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우리 진 루엔 양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잠깐의 힌트를 저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진 루엔 양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이 지금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는 작품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래픽 소설이 발간이 되었었는데요. 그 캐릭터들은 사실은 우리 작가 진 루엔 양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하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책에 담겨있는 에피소드들 또한 그 진 루엔 양의 사적 경험이 반영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를 읽으면서 우리 작가 진 루엔 양의 그런 사적 경험을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는 국내에서는 진과 데니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파 서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부모님이 중국인이시고 또 진 루엔 양 작가는 중국계 2세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물음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깊고 오래된 물음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인에 속하지 않았고 또 생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가깝지만 항상 낯설게만 느껴졌던 두 나라, 그곳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지만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러한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그 오명을 벗어버리고 확고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내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어느 책과 영화를 봐도 그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던 작가의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에는 여러 캐릭터가 있지만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를 미국 태생 중국인,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책을 출간하지 않고요. 진과 데니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의 중심 캐릭터는 진과 데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 왕이라는 이 중국계 미국인 캐릭터와 또 옆에 멍키킹, 또 칭키라는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진 왕과 멍키킹, 칭키가 처음부터 만나서 한 공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캐릭터가 각각 분리된 이야기 속에서 챕터가 나누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형태, 이 구조도 분명히 우리 작가 진 루엔 양이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일 텐데요. 일단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에피소드에서 각기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 그리고 물론 뒤에 가서는 이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이유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뭔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의 혼종적인 정체성, 작가 진 루엔 양의 혼종적인 정체성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주인공 진 왕의 혼종적인 정체성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복잡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 또한 복잡하게 각각의 캐릭터의 이야기를 따로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그
중간에 멍키킹의 이야기가 또 한 갈래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중국의 고전 서유기의 이야기, 손오공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작품 곳곳에서 패러디가 돼서 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국적인 특성들을 지금 이 책 한 권에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네, 이 멍키킹 손오공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손오공은 그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산 속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숭이들을 통치하는 입장에서 네,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어느 날 이 신들이 한데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손오공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 텍스트를 그림 밑에 이제 텍스트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강조된 부분은 이제 제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작가 진루엔 양이 이제 직접 강조한 이제 부분이고요. 이 신들의 파티에 네, 참석을 하려는 우리 멍키킹의 모습 네,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손오공이 네, 그 파티 잔치에 찾아가서 네,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보초병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제지를 당하는 이유가 네, 너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들의 잔치에 원숭이가 왜 들어오냐라고 막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우리 멍키킹, 우리 손오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우리 원숭이들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래서 들어갈 자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보초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가 원숭이들을 통치하는 왕인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넌 원숭이잖아 라고 하면서 네, 이 파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숭이들끼리 생활을 할 때 네, 우리 손오공이 원숭이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의 원숭이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도 인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네, 신들의 잔치에서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다시 본인의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나에게 원숭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인지하고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원숭이들도 뭔가 그 신들 그런 모습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 우리 너무 그동안 원숭이들처럼만 살았어. 냄새나고 뭔가 신발도 신지 않고 이런 야생적인 모습으로 살았어 라고 하면서 원숭이들에게 신발을 이제부터 신어야만 한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숭이들이 신발을 신게 되었는데 평소에 신지 않았던 신발을 신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숭이들이 나무를 탈 때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멍키킹 같은 경우에는 신들에 의해서 내가 굴욕을 당했으니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끝에 네, 트레이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어떤 신체 단련도 하면서 몸짓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 네, 정말 처음에 손오공의 모습은 네,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네, 멍키가 아니다. 손오공이 아니다. 나는 이제 The Great Savage Equal of Heaven, 하늘과 동등한 어떤 신의 네,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네, 만듭니다. 네, 그래서 몸도 만들어져 있고 뭔가 그렇게 그 다른 원숭이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네,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응원을 해주고 있죠. 우리를 대표하는 왕인데 네, 신들에게 가서도
네, 우리의 왕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new name,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름을 지금 이렇게 하늘 전체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물론 변화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도 먼키킹의 모습과 그 손오공의 모습과 지금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신들이 보기에는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새로운 이름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손오공을 비웃는 다른 신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이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이 오른쪽에 이 자유신 앞에 서서 이제 먼키킹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다른 사람인 거를 인정해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자유신께서 무엇라 말씀을 하시냐 보면은 나는 너를 원숭이로 창조를 했고 또 너는 내 손바닥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먼키킹이 지금 너무 억울해요. 자기는 오랫동안 수련을 거쳐서 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왔는데 왜 나를 여전히 그 먼키킹이라는 굴레로, 원숭이라는 굴레로 나를 가두는가 라고 이제 억울해하면서 내가 당신의 손에서 분명히 계속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름을 타고 계속 신과 멀어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신과 멀리 이제 거리를 두다가 5개의 기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편에 이 노란색 5 기둥이 있죠. 이 기둥에서 이제 끝에서 이제 2번째 칸에 자기의 이름을 크게 새깁니다. 내가 내 변화된 이름을 여기에라도 남겨야겠어. 신들이 인정 안 해줘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신에게 돌아왔을 때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손바닥 안에 이 먼키킹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먼키킹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했으나 결국에는 신의 손바닥 안에서 계속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키킹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상당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까 성가셔서 이 돌산에 무려 500년 동안 우리 먼키킹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토리 라인은 서유기를 패러디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된 거고요. 먼키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구해주는 이 삼장법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돌산에서 계속 묻혀 있었던 거죠. 이 그 먼키킹의 이야기 이제 뭐 부분 이제 짤막하게 나눠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를 제가 한데 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딜레마. 신이 내가 너를 원숭이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원숭이야 라고 원숭이를 어떠한 존재로 가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과연 이게 뭔가 그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뭔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텍스트가 맞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비평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원숭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이 삼장법사가 500년 동안 갇혀있던 이 돌산에서 이 먼키킹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신발에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되고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먼키킹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 정체성이 아닌, 나의 영역이 아닌 어떤 다른 영역에 집착하고 나의 뿌리와 나의 본디 모습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먼키킹의 열등감, 이 열등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고 이제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신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다 해서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려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나를 혐오하는 그러한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키킹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이어서는 이제 진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왕이라는 아이는 중국인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뭔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사실은 중국적인 소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맹모 삼천지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막 나오고 있고요. 이들이 뭐 입는 옷이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뭐 주말마다 부모님과 같이 한약방에 간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 한약을 지어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중국계 미국인 가정 내에 뭔가 중국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다른 주말과 다름없이 진왕이 부모님과 함께 이 한약방에 이제 갔는데요. 그 한약방에 계신 할머니께서 진왕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우리 진왕이 나는 트랜스포머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죠. 자기 모양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로봇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의 트랜스포머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조금 비유되고 상징되는지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 진왕이 그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께서 진왕을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진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왕이 다시 수정을 해주죠. 진장이 아니라 진왕이다 나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소개를 할 때 이 진왕이 차이나에서 왔다, 중국에서 왔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하지 않죠. 사실은 진왕은 미국에서 태어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학생인데 그것도 그냥 진왕의 피부색을 보고 차이나에서 왔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서구 사회가 동양인들,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공식화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진왕이 전학 와서 다른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한 학생이 우리 엄마가 중국 사람들은 게를 먹는다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게 굴어야지 하면서 진은 그렇게 안 해, 게를 먹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아마 진 왕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게를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중국인들의 뭐 식문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분명히 뭔가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옛날의 식문화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같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다른 문화의 그런 고유성,
인정해 주기보다는 뭔가 교묘하게 이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지금 중국의 문화를 폄하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이 대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을 통해서 서구인들의 일반의 시선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진왕이 있는 학교, 이 교실에 웨이첸이라는 대만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진왕이 전학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이름을 마음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체이첸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웨이첸의 모습만 보고 또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차이나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첸이 차이나가 아니라 나는 타이완에서 왔다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공식화된 모습 등을 통해서 피부색만으로 그렇게 뭔가 다른 민족과 인종들이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새롭게 전학 온 대만 친구 웨이첸이 점심시간에 진 왕에게 가가지고 중국말로 말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중국말로 말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꺾인 표시가 대사에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말로 미안한데 너 중국에서 온 거 맞지? 중국 사람 맞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진 왕이 하는 대답이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중국말로 물었는데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고 있죠. You are in America. Speak English. 너 지금 우리 미국에 있잖아. 영어로 얘기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무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진의 태도를 저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인들도 서양 미국 친구들에 의해서 뭔가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그 본인조차도 사실은 이 동양인에 대한 그러한 조금 열등한 이미지를 내재화시켜서 또 다른 웨이첸이라는 동양 친구에게 조금 이렇게 서양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 왕에게조차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저희가 지금 함께 보시는 부분과 또 다른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진 왕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미국 소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같은 반 친구 아멜리아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 아멜리아가 너무 좋은데 이 금발의 백인 친구가 너무 좋은데 자기의 인종적인 정체성 때문에 너무 고민해요. 나를 좋아해 줄 리 없잖아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그 남자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그렉처럼 저렇게 멋있는 곱슬머리를 가졌다면, 그렉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면 나도 아마 아멜리아가 좋아해 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이 그렉이 가진 외형, 특히 이 헤어스타일에 조금 좀 집착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국에는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파마를 하고 나타나서 이 아멜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나랑 언제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아멜리아가 좋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진왕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고 잘 돌아와서 학교에서 만난 이 진왕이 따라했던 이 그렉이라는 남자의 미국 친구가 진왕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미안한데 너랑 아멜리아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너네 데이트 좀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just don't know if you're right for her. 너가 그녀에게 맞는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왕의 대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 보시면은 이런 부탁, 말도 안 되는 부탁이죠. 부탁을 했을 때 진왕이 그래 그럴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수긍하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 나는 아멜리아랑은 어울리지 않지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내가 왜 아멜리아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아멜리아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멜리아의 이야기도 이제 텍스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멜리아는 정작 진 왕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마음에 들어서 더 만나볼 의향이 있었는데, 이 글에게 한마디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진 진 왕이 스스로 이제 아멜리아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손오공 먼키 킹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태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어떤 열등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진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슬퍼져 있을 때 같은 반에 일본계 미국인인 수지라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수지라는 여자아이는 웨이첸과 같이 이제 사귀는 사이입니다. 웨이첸의 여자친구인 수지가 있는데요. 수지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오늘 티미가 나를 쉔크라고 불렀어. 쉔크는 여기서 그 중국인들을 조금 비하하는 그런 모욕적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 나를 불렀어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깊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진왕이 왜 이럴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수지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지가 발끈해서 이제 진왕을 가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웨이첸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너 나랑 수지랑 사귀는 거 알아 몰라?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너랑 나는 진짜 친구고 피를 나눈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가 수지를 좋아하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어 라고 하는데, 우리 진왕은 사실 수지를 좋아해서 그랬던 건 아니죠. 아멜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웨이첸에게 너랑 나랑은 분명히 다르고 나는 수지한테 관심조차 없다. 그리고 너는 수지랑 어울리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사실은 진 왕에게조차 이 뭔가 일본계 미국인을 보아오는 그러한 그 서양인들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어서 뭔가 함부로 쉽게 대상화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면서 지금 웨이첸에게 계속 너랑 나는 다르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 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웨이첸과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면서 심하게 싸운 그날 밤에 꿈에 어렸을 때 이 한약방에서 만났던 이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 뭐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때는 이제 너 커서 뭐가 될래? 물어봤을 때 우리 진왕이 트랜스포머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 꿈에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진왕의 모습이 점점 변화하여서 이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백인 남성은 데니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입니다. 그래서 데니로 변화된 우리 그 진왕의 모습이 지금부터 그려지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에피소드, 우리 칭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칭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텍스트 없이 이 그래픽 묘사만 보셔도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조금 예상이 되고 추측이 됩니다. 분명히 오늘날 우리 진왕과 데니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너무 의상을 보면은 조금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리고 헤어스타일 역시 중국의 옛 문화를 보여주는 그 변발의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옛날에 어떤 그 중국인에 대한
허구적인 그런 표상들이 이 친키라는 캐릭터에 다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Everyone loves 친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친키를 좋아할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키 혼자만 모르고 있으나 그 학교에서 친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키가 등장하는 장면에는 특징적인 게요. 여러분들 이 밑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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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이제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로 과연 진루엔 양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은 시끄럽다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키가 등장했을 때는 뭔가 시각적으로 이 시끄럽고 번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을 부각시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시트콤에 뭔가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올 때 음향 효과로 웃음소리가 많이 등장하고 때로는 박수 소리가 이렇게 입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콤의 한 그런 장치처럼 그 친키가 등장했을 때에는 뭔가 우스꽝스럽고 풍자적인 그런 모습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이 그림 속에 주었다고 분석을 하는 그러한 시선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인의 뭔가 전형 그리고 어떤 허구적인 표상을 나타내는 이 친키라는 인물을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키는요, 일단 데니의 사촌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중국에 있다가 데니네 집을 방문을 하고 있어요. 데니네 집에 와서 가끔 뭐 1주, 2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학교도 데니와 함께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니네 집에 친키가 왔을 때 데니랑 같이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죠. 그냥 여자 사람 친구가 집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보고 친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텍스트를 좀 잘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따로 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스펠링 다 틀린 스펠링이죠. 제가 틀린 것은 아니고 이제 작가 진루엔 양이 의도적으로 친키의 어떤 중국인스러운 발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스펠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어여쁜 그리고 가슴이 풍만한 아름다운 미국 소녀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여기서 이제 마인드핏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전족 문화, 발을 칭칭 감는 그러한 이제 칭칭 감아서 발을 작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죠. 옛 문화. 이 전족을 하고 나 친키의 아이를 낳아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거부감이 드는 이 이야기를 친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키의 모습에서 뭔가 시대착오적인 모습도 재현이 되고 또 친키가 하는 이야기에서 뭔가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른 미국인 친구들에 비해서 열등하게 뭔가 지적인 그러한 부분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학업적인 그러한 그 성취도가 훨씬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동양권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뭔가 수학을 훨씬 잘한다. 뭔가 그 한국계 미국인들 그 부모 또 중국계 미국인들의 그런 부모들이 미국인들보다 교육열이 훨씬 높다. 이러한 그냥 보편적인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식 또한 이러한 모습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요. 친키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요? 친키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박스를 보면은 지금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튀긴 그
고양이의 얼굴이 거의 사람 얼굴만하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식문화, 그리고 중국인들의 그러한 식문화를 보는 서양인들의 시선이 이 뒤에 두 소년과 또 이 데니, 날 내버려둬도 좀 나랑 멀어지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데니의 시선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히려 이 중국인의 문화를 그림을 통해서 혐오스럽게 이 고양이의 얼굴을 부각시켜서 풍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를 보는 타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잘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데니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 칭키가 자기의 사촌이라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람들이 칭키와 나를 똑같이 치부할까 봐도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칭키는 눈치가 없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또 소란을 피우는 모습도 그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말풍선 속에 텍스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리키 마틴이라는 가수의 She Banks라는 노래의 가사가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금 장면은요, 예전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미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중국계 미국인 헝이라는 한 대학생이 나와서 방송에서 엄청 그 중국 악센트로 노래를 불러서 방송에서 희화화된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계 학생이 상당히 매스컴을 타면서 유명해져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계속 연이어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진 루엔 양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유명한 미국의 프로그램에서 중국계 미국인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느꼈던 부분을 이 지금 칭키의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칭키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희화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칭키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 중국인의 특성을 다 입힌 이 칭키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그 캐릭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 이렇게 진 루엔 양이 풍자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칭키와 같이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되려 이 칭키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모습이 고착화되고 마치 이게 중국인들의 본질인 양 본질화 될까봐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도 물론 이렇게 좀 불편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 앞서서 뭐 칭키의 부정적인 여러 모습들이 또 거부감이 드는 여러 모습들이 부각되기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어떤 편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교육열이 높다든지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러한 편견일지라도 긍정적인 편견일지라도 사실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다를 게 없다. 모두 다 허구적으로 구성된 어떤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시선이자 표상이죠. 그런데 이 지금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는 이 작품을 수업 시간에 그 학부 친구들과 함께 읽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한두 분께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는 중국인은, 내가 어학연수를 가서 만난 중국인 친구는 실제로 칭키처럼 조금 시끄러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께서는 실제로 근데 중국인들이 먹는 식 문화를 보면은 다른 서구의 나라,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는 다양한 동물들과 곤충들을 먹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각자의
개별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집단을 형성해서 그 집단에게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집단 안에서 뭔가 소외받고 억압받는, 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각자의 개별 주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성격이 너무 급한, 항상 길을 지나다니면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러한 나라, 인종,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가요? 네, 그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분명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옆에서 누군가 조급해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불편해하는 상당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을 형성해서 그 집단의 특성을 부여하고 그 특성이 마치 한 집단의 전체인 양 치부해 버렸을 때 사실 그와 다른 다양한 모습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론 어떤 그 집단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닌 허구적으로 구성된, 조작된 그런 형상, 표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개별적인 어떤 특성과 개인성을 존중해 주려는 태도로, 그런 시선으로 변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 루엔 양이 이 중국인의 표상, 중국인의 모습, 정형화된 모습으로 집약된 친키의 그러한 특성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데니가 이 친키의 모습을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친키의 사촌이라는 게 너무 창피해. 그래서 너 그만 너네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키의 이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얼굴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친키의 진짜 정체는 사실은 멍키킹이었어요. 손오공이었어요. 반전이죠. 그 친키의 가면을 우리 멍키킹이 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멍키킹이, 손오공이 나도 이제 그 중국인들을 표상하는 이 가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데니 너도 이제 그만 진짜 모습으로 돌아와 라고 제안을 하고, 데니 역시 점점점 변화해서 진 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씌운 그 허울,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기의 모습으로 서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손오공과 데니의 모습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손오공이 내가 왜 친키의 가면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손오공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 첫째 아들이 당연히 원숭이겠죠. 원숭이, 우리 첫째 아들이 신을 수호하는 신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거쳐야 되는데, 그 수련이 바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섬기면서 사고를 치지 않고 4년을 살아라. 그러면 신을 섬기는 신의 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손오공의 장남이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더 이상 자기는 인간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아빠 손오공에게 말을 해서, 아빠 손오공이 걱정이 돼서 본인도 이제 아들을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원숭이이지만 인간의 가면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수련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이 또 누구인가 보면 바로 웨이첸이었습니다. 웨이첸 역시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쓴 이 원숭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 가려지고 어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진 왕과 웨이 첸의 사이에서는 사실은 아직 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진 왕이 웨이 첸의 여자친구인 수지에게 실수를 함으로써 둘이 이제 주먹다짐을 하고 싸웠었죠. 그래서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손오공을 통해서 웨이 첸이 자주 가는 그러한 그 중국인 그 베이커리 카페를 알게 되고 거기서 무려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웨이 첸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웨이 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학교에서 만났던 웨이 첸의 모습과는 지금 사뭇 다르죠. 원래 이렇게 큰 안경을 쓰고 모범생의 이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한 이 웨이 첸이 선글라스를 끼고 큰 목걸이를 하고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베이커리 카페에서 둘이 이제 웃는 모습,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으로 이 전체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작품에 지금 마지막 결말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뭔가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는 그 미국 사회 내에서는 상당히 뭔가 배제당하는 그러한 인종을 두고 굳이 이렇게 중국적인 뭔가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가둔 채 이렇게 둘만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야 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 이 아이들이 다른 미국 친구들과 화해하고 같이 어울리고 동화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현실이죠. 우리가 계속 어떤 그 인종과 민족을 집단화하고 그룹화함으로써 영역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그런 시선들은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 지금 중국 베이커리 카페에서 둘이 화해를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귀결된 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 왕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 왔어요. 특히 웨이 첸이 있을 때, 또 일본계 친구 수지가 있을 때 항상 나는 너네와 다르다. 나한텐 영어로 말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그런 혼동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렇게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고 뭔가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진 왕이 그러한 자기의 본디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말이 진 왕을 어떠한 굴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키 킹이 그러했던 것처럼 손오공이 자기의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로웠던 것처럼 우리 진 왕도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의 결말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보신 건데요. 결국 뭐 사회로부터 계속 구성되는 어떤 민족과 뭐 인간과 뭐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형상, 특징들이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백인이 되고 싶고 또 때로는 우리가 흑인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과 열망들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다 같이 뭔가 존중 가능하고 공감 가능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키를 보는 그러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저희가 함께 자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진왕을 통해서 나도, 네, 나 스스로, 네, 잘 이해하고, 네,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와 시선도, 네,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대 타자들의 표상이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를 같이 한 권, 네, 결말까지 함께 보셨고요.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고 또 대답을, 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네, 그러한 상황은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품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찬찬히 같이 읽어보시는, 네,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